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안기태 매크로 팀장입니다. 네, 오늘 24년 경제 전망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장표를 조금 순서를 바꿔서 제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12페이지로 한번 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진한 파란색이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페드의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끼리 간에 서로 주고받는 만기가 되게 짧은 금리가 되죠. 그래서 하늘색 선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10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상에는 수많은 금리가 있는데 뭔가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잡을 때 그야말로 어떤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의도하는 금리, 그게 이제 기준금리가 되고요. 그 기준금리라는 거는 은행들이 만기 하루나 일주일짜리로 이제 돈을 빌리는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런 금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에서 돌아가는 금리는 여러 금리가 있는데요. 기업이 발행하는 금리도 있고 수많은 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만기 10년짜리 국채금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서 드리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진한 파란색인 페드의 기준금리와 하늘색 선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시장금리가 어느 정도는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일단 내년이나 현재를 봤을 때 미국이 더 이상 기준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마무리됐으면은 시장금리가 더 위로 막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향에서는. 근데 여기서 좀 재미없는 말씀이 뭐냐면은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그렇다 해서 아래로 많이 빠질 거냐? 또 많이 빠질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까 되게 재미없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좀 뭔가 위아래 세게 막 이런 변동을 준다는 말씀이 아니라 금리가 위는 본 것 같다. 근데 이제 아래로 내려갈 놈이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12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2000년대를 가만히 보시면 그 당시에 파란색 선의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10년물 금리는 올라는 가지만 많이는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중앙은행인 페드는 기준금리 올리는데 채권 시장에서 이제 어떤 수요 공급, 그러니까 이때 생겼던 일들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제 이머징이나 유럽 국가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였거든요. 외환 보유고가 늘고.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미국 채권을 삽니다. 근데 채권이라는 게 채권을 사면 채권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수요가 늘면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거든요.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채권 가격과 이자율이 왜 반대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 100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쳐요. 100원짜리 채권이 있는데 얘가 만기가 되면 10원을 준다고 해요. 그럼 100원이 가격이고 이자율이 10%잖아요. 근데 얘가 가격이 50원이 돼요. 가격이 떨어졌죠. 50원이 되는데 10원을 주면은 이자율이 20%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좀 별개의 말씀이었고, 그래서 2000년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채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사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눌리는 거죠. 그래서 페드가 밑에서 계속 올려도 위에서 눌리면서 10년물 금리가 많이 못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는 반대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은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채권 안 사주고 있거든요. 지금 안 사준다. 외국인들도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들 무역 수지가 옛날만큼 흑자가 안 나옵니다. 달러가 옛날만큼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많이 못 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20년 전과는 반대로 옛날에는 페드가 올려도 10년물 금리가 많이 못 올라갔는데 이제는 페드가 여기서 멈추거나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내려도 10년물 금리가 많이는 못 올라간다. 그래서 결론은 요지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심플합니다. 심플한 게 뭐냐면은 작년 정도에, 그러니까 올해 정도에 강력한 금리 상승은 없겠으나 그렇다 해서 이게 금리가 쭈르륵 밑으로 두둑 타고 내려가서 막 이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유동성 잔치 이럴 일도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 페이지를 가지고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종의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 말씀은 제가 이제 3페이지로 여러 가지 차트가 있긴 한데 좀 넘겨가면서 예를 들어 3페이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놨잖아요. 올리면은 사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기업들의 조달금리도 올라갔다는 말이죠. 근데 타격이 별로 안 와요, 지금까지도. 왜냐면은 3페이지 보시면 당장 이 그림이 하늘색이 페드의 기준금리고요. 파란색이 미국 기업들의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지금 오히려 떨어져요. 근데 이건 양극화인데 왜 양극화냐면요.
기업의 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순이자 비용이라는 거는 얘네들이 이제 은행에다 내는 이자에다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를 뺀 거거든요. 근데 중소형 기업들은 이자 부담을 지금 호소를 해요. 그런데 대형 기업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기업들은 현금을 쫙 깔고 있다 보니까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고 있는 거죠. 은행에다 현금 맡겨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격이 안 온다. 그래서 기업들도 타격이 안 오고 있다 말씀이죠. 그리고 가계는, 미국의 가계는 뭐 워낙 이거는 유명한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미국의 가계는 여기 보시는 4페이지에서 검은색 글씨만 보시면은 미국은 지금 DSR,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가처분 소득에서 원금 이자를 얼마나 내냐인데, 미국은 지금 이게 7% 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더블이에요. 14%. 그러니까 미국은 가계부채가 지금 적은 상태인데다가 다들 고정금리로 받아놔가지고 22년부터 금리가 오르거나 말거나 21년까지 고정으로 받아놓은 사람들은 이자를 덜 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내년에도 딱히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여파가 크진 않을 것 같다. 미국에서. 기업은 그 부채가 지금 현재 이자 비용이 낮은 상태고 가계도 마찬가지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 생각에 이러다가 3, 4년 뒤에 한 방에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5페이지 보시면 이게 막대 차트가 매 연도마다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 도래 금액이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늘어요. 근데 27년, 28년에 급증을 합니다. 왜냐면은 코로나 때 20년, 21년에 기업들이 5년짜리, 7년짜리 중기채를 많이 찍었거든요. 그게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게 앞으로 돌아가는 모양새가 차트를 조금 스킵을 해서 아까 제가 뭐 12페이지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은 이 진한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잖아요. 이게 내려갈 때 스무스하게 다다닥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어느 임계점을 딱 찍으면은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는 이자 부담이 안 몰아친다. 미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다들 가계는 고정금리로 받아놨고 부채가 좀 적다. 기업들은 지금 이자 비용이 적고 회사채 만기가 아직 안 들어온다. 이러다가 3, 4년 뒤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죠. 강력하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그때는 회사채 만기 돌아오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그 가계의 그 고정금리 비중도 높아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요 높아지기 때문에 3, 4년 뒤에 상당한 좀 데미지가 오면서 금리를 세게 내리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미국은 꽤 높은 금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미국은 자기네 경제가 이거를 견딜만 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핵심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예를 들어 10페이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미국의 금리가 높아졌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여기 보시는 것들이 각 나라의 파란색 막대가 각 나라들의 금리, 회색 막대가 각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 지금은 사실 미국이 금리가 높아졌지만은 경제 성장률이 금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감안하면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은 내년에도 그냥 확장을 갈 것 같다. 미국 주식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 얘기가 다른 나라들 입장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은 미국 애들이 금리를 견디는 거는 3, 4년 뒤에는 후폭풍이 있겠지만은 지금은 견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들이 경제가 부채 부담이 아직 적은 상태고, 미국 안에서 AI니 뭐 투자니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쪽은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미국 애들이 자기네들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그냥 적당히 높다는 거지, 우리는 사실은 경제가 이들만큼은 아닌데 금리는 얘네 금리를 받아와야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10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한국인데, 한국은 지금 성장률이 현재 기준으로는요 주요 선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이자율보다 그 성장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뭐 내년에 뭐 소위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중간에 올해도 보시면은 올해도 2월, 3월, 4월에 중국 시장이 상당히 좋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건 나올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연간으로 봤을 때는 그냥 미국 경제, 미국 시장 이런 중심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경제가 이제 미국만큼은 안 되는데 금리 차도 벌어지니까 어쨌든 경제력 차이 때문에라도 환율은 좀 더 약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장표는 여러 개를 가져왔습니다만 몇 개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도 좀 너무 오버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금 페이지를 지금부터 조금 정리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지금부터는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이 금리를 올렸지만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서 뭐 오는 데미지가 안 온다. 왜냐면 다들 고정금리를 받아놨고 회사채 만기가 5년짜리, 7년짜리 뒤로 쫙 백해놨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미지가 아직 안 오고 있다. 기업도 이자 비용이 지금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중소형 기업들은 분명히 부담이 있다. 예, 좀 양극화가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가계도 좀 마찬가지로 미국은 좀 우려와는 다르게 부채 부담이 적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3, 4년 뒤에 의외로 후폭풍이 그때 몰아쳐서 그때는 금리를 굉장히 세게 내릴 수 있겠다. 예, 근데 내년에는 이런 모습은 아닐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긴 얘기로 하자면은 제가 여기 차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8페이지 보시면은 그냥 심플하게 이건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경제를 봤을 때 미국과 다른 지역이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어 첫 번째 차트 보시는 게 인구 증가율. 미국은 인구 증가율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소를 걱정하잖아요. 유럽이랑 아시아는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들은 인구 늘고 창업도 많이 나오고 AI 투자도 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역발상을 해서 유럽이나 혹시 아시아가 내년에 좋지 않겠냐 이게 역발상으로 중간중간에 몇 달은 가능해도 길게 봤을 때는 결국 미국 중심인 거고 그래서 달러 강세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내용에 포함이 다 됐는데 9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으면 처음 말씀드릴 때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기준금리를 페드가 올려도 이걸 사는 쪽이 옛날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페드가 미국 국채를 많이 안 사기 때문에 이게 수요가 줄어서 금리가 잘 안 빠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9페이지 보시면 이 차트가 요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냐면은 파란색이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하늘색 선이 미국의 재정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실업자가 늘면 세금을 못 걷잖아요, 정부가. 근데 실업자를 도와줘야 되니까 지출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은 적자가 늘고 이게 적자가 늘면 정부가 채권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실업률이 올라가면 정부가 야 우리가 도와줄게 국채를 찍고요. 실업률이 내려가면은 너네끼리 알아서 해. 우리 안 적어도 돼. 요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게 최근 한 3, 4년간에는 실업률이 내려가거나 말거나 채권을 찍어냅니다. 옛날에는 그냥 경제 변수에 따라 채권을 찍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중국과 미국의 대결 구도에서 미국이 인프라 투자 간다 그러잖아요. 인프라 투자할 때 세금을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채권을 찍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떤 결론이 되냐면은 금리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일단 경제를 봤을 때 미국 경제는 딱히 데미지가 안 오니까 지금의 금리를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많이 안 빠질 것 같다. 경제에서 하나 말씀드렸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옛날에는 페드나 외국인들이 미국채를 많이 사줬는데 지금은 페드가 우리 이제 안 사준다. 외국인들도 달러를 옛날만큼 못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만큼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채를 살 능력이 없으니까 수요는 줄고요. 반면에 채권 공급은 늡니다. 채권을 계속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뒤집어집니다. 옛날에는 채권을 소극적으로 찍고 수요는 많았는데 이제는 이게 뒤집어지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유의가 되는. 그래서 기준금리 측면에서 금리가 내려가는데 수급 측면에서 이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금리가 고점을 찍은 건 맞는데 상당히 좀 느릿느릿하게 좀 약간 채널형으로 이렇게 좀 느릿하게 가지 않을까. 그게 오늘 드린 말씀이고 그 근간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올해가 아니라 한 몇 년 뒤에 좀 한번 급격하게 나올 것 같다. 일단 올해나 내년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차트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베이스 기준으로는 수출 금액이 정체된 상태입니다. 원화 베이스로 그나마 올라온 건데 결국 이거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는 다르게 성장률도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할 수 있는 게 금리를 내릴 것이냐,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을 투입하거나, 근데 이건 지금 둘 다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남은 방법은 환율 약세를 결국에는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 이제 연간으로는 원화가 좀 더 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이 내년에도 확장할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이게 모두에게 해피한 그림은 아니다. 막 모두가 해피한 막 그런 그림은 아니고 미국이 좋은 거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 금리는 떨어지되 이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많이는 못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정도 위주로 두 가지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